모든 유럽이 커스를 만드는데 공헌했다, 네. 일조했다. 네. 다 이건 뭐 영국이든 뭐든 하여간 제국주의 세력 전체가 그런 지점을 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후일담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말로가 돌아와서 뭐 이제 커스의 유품들을 챙겨가지고 약혼자를 만나는 게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컬스의 약혼자. 예, 커스의 약혼자를 만나. 브뤼셀에서. 예, 브뤼셀에서 만나는데 뭐 계급도 달랐던 여성이고 뭐 상류층 여성이고 상중인 여성이 이 자기 약혼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묻는 장면이 참 그 장면은 참 지금 읽어도 그 장면을 선생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약혼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너 하라 저 그렇죠. 끔찍한 저거 뭐 이런 건데 네. 당신이 이름을 얘기했어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 여인이 자기 슬픔을 얘기하고 크루스가 얼마나 훌륭했고 그러나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곁에 못 있어줬다 뭐 이런 회한을 얘기하고 여자가 굉장히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여자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의 마지막 말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아차하죠. 예. 마지막 말 들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은 영어로 the horror, the horror. the가 붙어 있으니까요. 영화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끔찍해가 아니라 저 끔찍한 것. 그때 뭔가 헛것을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리송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허러하고 영화에서 테러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테러는 그냥 무서운 거고 허러는 끔찍한. 그러고서는 이제 그게 마지막 말이 됐는데 당신 약혼자가 마지막 말에 더 허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참 마음 먹고 거짓말하죠. 당신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떠올리고. 커스의 이상을 믿는 그 약혼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서 좀 얘기는 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루츠도 원래 이상주의자로 출발했는데 이상주의로 출발했다가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렇게 변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하고 본국 벨기에에서 고매한 이상을 품고 약혼자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한 사람이 한 세트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말로가 어느 정도 가담하고 있는가. 그거 좀 미묘한 문제 같아요. 말로가 거짓말을 하는 이게 진짜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하죠. 난 다른 거 몰라도 난 거짓말하는 건 정말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대목에 가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걸 어떻게 봤어요? 참 절묘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건 난감하다 설명을 할 때 말로가 거기서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독자에게는 오히려 더 이게 어떤 진실을 더 역설적으로 전달해주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의 진실 그런 역설이 성립을 한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의 진실이랄까 아주 강렬한 그 어떤 말로의 내면적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콘라드하고 말로의 거리 같은 게 한편으로 확 느껴지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진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데 가서 거짓말하는 말로의 습관이라 할까 또는 생리 일종의 그 영국패 선장을 한 그런 신사가 여성을 떠받들어주고 그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콘라드도 꽤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좀 갖게 하죠. 콘라드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 못지않게 폭발력이 있는 화제를 하나 꼽는다면 역시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콘라드가 호평을 받는 그 면으로는 호평을 받는 작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둠의 속을 보면 뭐 거의 여성 인물이 안 나오지만 커츠를 섬기는 여성이 그 짧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여성으로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브뤼셀에서 만난 약혼자 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요 작품만 가지고 여성관을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콘라드 작품을 그 여성에 대한 태도랄까 뭐 영국 신사로서의 여성의 태도랄까 뭐 하여간 그런 점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페미니즘 비평은 뭐 완전히 까더라고요. 그냥 이거 뭐 너무나 신랄해가지고 내가 2009년 그 강연할 때 이미 이제 네, 그런 이 비평이 말씀을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쓴 게 있는데 제레미 호톤이라고 네. 그 이름이 있는 여기 실려 있습니다. 네. 노튼판에. 네. 불행히도 그는 남성이라서 여자가 옹호를 하는. 여성이 이제 그런 반론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이가 지적한 게 지금 내 기억으로는 요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아프리카 여인 컬스가 데리고 살다가 이제 컬스가 떠나오니까 막 네. 따라오면서 울부짖고 하는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브뤼셀에 있는 말로가 만난 그 약혼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하는데 페미니스트 쪽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해요.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접하는 그런 뭐 장면, 그 사람이 다른 여성이든 아프리카 여성을이라도 그런 여성이 하나도 없지 않냐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제레미 호톤은 그걸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는 브뤼셀의 그 약혼녀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 환상에 젖어서 사는 거는 그 여자가 상류계층이라서 그런 거다. 네. 예. 노동계급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알 거 다 알고 세상 다 겪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크루스 같은 그런 그 이상주의자의 허점을 더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이게 계급 문제가 돼 있다.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콘라드를 변명하는 그런 취지로 그 평론을 인용을 했었죠. 지금 유거스가 말한 것처럼 콘라드 작품 세계 전체를 볼 때 정말 페미니즘적인 그런 인식이 제대로 있었던 사람인가 본인이 그런 남성 중심주의에 젖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콘라드 같은 나이에 영국배 선장 지내고 영국 신사로 이제 변신한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작품을 볼 때는 노스트로마 같은 작품 보면은 참 매력 있고 청명하고 그런 여성들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 볼 때 별로 그러지 못하죠. 되게 뭐 하려다가 실패하고 콘라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콘라드의 중편 중에 중편 단위에서 리비스 같은 사람이 제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소설들은 영국 그 선단의 그 세계예요. 머천트 서비스의 세계예요. 그림자선 같은. 그림자선도 그렇고 또 태풍이라는 타이푼 같은 중편도 있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선장이라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배운 바 있고 그걸 아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수습하잖아요. 참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세계, 노스트로모도 그런 세계 아닙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콘라드가 진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 근데 거기 여자는 없거든요. 여자 배 못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노스트로모를 보면 그 미시스 골드 같은 여성 콘라드가 존경했던 고모를 모델로 했다고 하던데 그 술라코 지역의 레이디들이 저 여자 몬스터 같은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들 이제 수군거리는데 레이디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광산에 가서 뭐 주로 이제 물론 사람들 돌보고 뭐 병자들 돌보고 자선 뭐 하고 하지만 산토메 광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참 그걸 꿰뚫어보는 여성이고. 그러니까 훌륭한 여성들은 노스트로모에 꽤 나와요. 네. 또 안토니아. 마르틴 디쿠라는 친구가 사랑했던
여성도 있고. 그런데 미세스 골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이제 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지만은 결국은 이룬 게 없잖아요. 남편은 뭐 사업에 미쳐가지고 있고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 여성의 신념 같은 거는 콘라드가 지지하는 그 신념 맞아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같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결론은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만드는 데는 이 여성 완전히 실패하고 그 찰스 골드 같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이해해 주면은 이 교수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그건 아니고 예. 컨라드가 기껏 그려봤자 아무리 훌륭한 여성을 그려봤자 결국 헌신적인 아내 네. 그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대외 활동하는 것도 골드라는 사업주의 헌신적인 아내고 그리고 본인은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생각 전혀 관철하지 못하고 나중에 외롭게 사는 이런 사람밖에 뭐가 있냐 네. 하는 반론이 나오는데 그거는 꼭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콘라드 전체를 두고서 네.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건 나중에 좀 더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옛날에 강의를 하셨었죠. 제가 그 얘기. 네, 네. 강의를 예. 내가 그게 이 강의한 게 우리 그 IMF 금융위기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0년대 말쯤 되지. 네. 노스트로머만 가지고 했는데 이 노스트로머를 굉장히 읽기가 힘들잖아.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야 이게 참 우리가 금융위기 겪고 보니까 국제자본의 위력 그런 거를 더 실감하게 되는데 노스트로머에 이미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번 강의를 하긴 했어요. 그림자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짧게 주간 논평에 쓰신 그 머릿말, 콘라드가 붙인 작가의 말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콘라드를 인용하는 나의 의도 또한 작금의 판타지 문학을 통째로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오늘의 한국 문학에서도 황석영의 손님부터 박민규의 핑퐁에 이르기까지 환상이나 초자연적 사건을 활용해서 도리어 콘라드가 말하는 살아있고 고통받는 인간들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어주는 훌륭한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 터이다. 판타지 문학을 하건 뭘 하던 간에 현신 세계 자체의 진기함과 새로움에 대한 콘라드의 도저한 존중심을 공유하는 작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자선으로 말하자면은 배가 20일 동안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선원들은 질병으로 다 쓰러져 있고 헛것을 보고 또 1등항에 사는 선장을 우리가 잘못 여기다 묻어야 되는데 요 지점에다 묻어야 되는데 딴 데 묻어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은 거다. 초현실적인 상황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그런 형용사가 남발되지도 않죠. 그 작품 자체도 리비스가 참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다. 두 작품을 비교해서 보면. 근데 초현실과 현실 이런 걸 나눠보지 말고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참 그 삶 자체가 하나의 기적인 그러니까 콘라드가 그런 네. 말을 하게 된 맥락이 그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림자 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대로 항해하다가 바람도 안 불고 그래가지고 네. 마치 그림자 선에 걸린 것처럼 네. 꼼짝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배에 실은 키닌에 네. 약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 환자가 생겼는데 약이 없는 거야. 뭐 그런 온갖 어려움이 겹치는데 그 중에 이제 1등 항해사는 우리가 정말 저주에 걸렸다. 그래서 뭐 헛것을 보고 예. 그러는데 그것을 또 그 책이 나왔을 때 저 콜리지의 라이먼 오브 더 엔션 날이나 늙은 수부의 노래라고 하나요? 그거에 비해서 그게 실제로 뭐 알바트로스를 죽여가지고 저주에 걸려가지고 배가 표류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고 그야말로 환상소설 같은 걸 썼다. 판타지 문학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콘라드가 이거를 이제 자기 그 전집인가 어디에 내면서 저자 서문을 써가지고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 내가 그 안 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감각하고 있는 이 세계만큼 신기하고 참 진기한 그런 현실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를 충실해가지고 이걸 잘 그리는 게 소설가의 본업이지. 자기 머릿속에서 이거 만들어내가지고 기발한 환상하고 자기는 그런 짓 안 한다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용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판타지 문학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콘라드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존중심,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참 기적적인 것이고 신기하고 또 우리 동양식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신령스러운 것이지 네. 꼭 뭐 귀신이 나와야지 신령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림자 선하고 태풍 얘기를 두 작품을 리비스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네. 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영국 선단의 네. 얘기다 하는데 그 스토리 내용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태풍에서는 노련한 선장인데 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기도 뭐 태풍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뚝심 있게 이겨내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고 쉐덜라인은 이게 초짜 선장 아닙니까? 그렇죠. 선장이 처음 돼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전통에 맞게 자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걸 이겨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스토리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뭐 판타지 문학이 뭐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가령 박민규처럼 SF도 쓰고 더 좀 사실적인 소설을 쓰고 했을 때 내가 지난번에 박민규 얘기하면서 나는 핑퐁은 이제 SF류에 속하는 소설이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는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인데 파반드 같은 작품을 박민규가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네. 말한 것도 이제 같은 취지죠. 네. 취지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 뭐 이게 낡은 용어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장비에서 이제 줄곧 발신해온 리얼리즘 문학하고 부합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게 그냥 뭐 단순히 사실주의라는 뜻이 아니고 콘라드가 갖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의 중요함과 또 그거의 신령스러움 이거를 여기에 충실하게 그려내는 것을 뭐 굳이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